아버지 제사인데 애들을 맡기고 제주도 여행을 가겠다고? 그 말이 믿기지 않아 되묻자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 깜빡했네요. 어차피 이미 예약했고 취소하면 위약금이 커서요. 애들은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제 가슴 속 어딘가에서 뭔가가 확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제사상 준비하고 있는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여행 간다는 그 말. 애초에 아버지의 기일을 기억이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어이가 없고 서러워서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이번 여행은 꼭 다녀와야 해요. 어머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되세요? 며느리까지 그렇게 나오자 저는 말없이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의 부탁을 단칼에 끊어낸 건. 그리고 문 앞에서 아들이 말했죠. 어머니, 진짜 이러시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되받아쳤습니다. 너희가 너무한 거야. 이건 제사가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이야기야. 이처럼 제 인생에서 가장 감정이 치솟았던 순간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아들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 꾹 눌러온 감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당신도 나를 지키는 방법을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끝까지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나만 참고 살아왔던 건 아니구나 하는 위로와 따뜻한 공감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자 67세입니다. 35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정년 퇴직한 후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5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는 혼자였지만 외롭지는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거실 창문을 열고 따뜻한 커피 한 잔 내려 마시고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고 저녁이면 드라마 한 편 보는 그런 일상. 별것 아닌 하루였지만 그 소박함이 참 고마웠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누구의 책임도 없이 살 수 있다는 건 은퇴한 제게 주어진 늦깎이 자유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 재원이가 전화를 걸어왔죠. 첫 손주인 하준이를 잠깐만 맡아줄 수 없겠냐고요. 어머니, 유진이 복직해야 해서요. 어린이집은 너무 이르고 하준이를 맡길 데가 없어요. 잠깐만, 진짜 몇 달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에 저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사실 손주가 생긴다는 건 설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제 마음 한켠엔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잠깐이겠지 뭐. 아이도 예쁠 거고 나도 덜 외로울 거야.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잠깐이라는 말이 결국 제 5년을 삼켜버릴 줄은요. 감사하다는 말은 처음 몇 번뿐. 시간이 지나자 아이 맡기는 건 당연한 일로 굳어졌고 아들 내외는 점점 제 시간을 그들의 편애로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그렇게 저를 지워가던 시간과 그 지워진 저를 다시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하준이를 처음 맞던 날 아이가 제 품에 안겨 할머니라고 부르는데 그 한마디에 마음이 사르르 녹았습니다. 어린 손이 제 손을 꼭 잡고선 할머니, 나 배고파요 하는데 그 순간 얼마나 사랑스럽던지요. 처음엔 이유식도 손수 만들고 아이 낮잠 잘 때는 조용히 이불도 덮어주고 그 작은 존재가 숨 쉴 때마다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는 퇴근 후 찾아오며 종종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안 계셨으면 저희 어쩔 뻔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케이크나 커피를 한두 번 사다 주기도 했죠. 하지만 그 고마움은 한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부터 며느리는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하준이 기저귀는요? 아직 안 갈았어요? 아이고, 오늘은 왜 이렇게 울렸어요? 질문이 감사보다 먼저였고 지적이 부탁보다 앞섰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이번에 둘째를 갖게 됐어요. 그 말에 속으로는 축하한다고 했지만 마음 한켠은 싸늘했죠. 이제 또 몇 년이 연장되겠구나. 아들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어머니, 하율이 어린이집 들어가기 전까지만 더 부탁드릴게요. 그게 3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준이, 하율이 두 아이를 아침부터 밤까지 돌보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참 예쁩니다. 하준이는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를 불러주고 하율이는 발음도 제대로 안 되는 말로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합니다. 그 말 들으면 진짜 눈물이 핑 돌 만큼 뭉클하죠. 하지만 고운 말보다 무거운 건 매일 아침 8시 현관문이 열리고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회식 있어서 좀 늦어요. 재워만 주세요. 늦어도 10시까지는 올게요. 그런 말들이 매일 반복되면요. 감정은 감탄보다 피로가 됩니다. 한 번은 밤 11시 반이 넘어서야 아들 부부가 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말은 잘 안 돌아가고 아이들은 이미 제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죠. 그날 저는 아들을 향해 처음으로 물었어요. 회식이면 택시라도 타고 좀 일찍 오지. 아이 맡겨놓고 이게 무슨 짓이니? 그랬더니 아들이 대답했어요. 어머니, 회식도 업무의 연장입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아이 둘을 키우는 것도 업무인데 누구는 회식이 일이고 나는 그저 집에 있는 사람인가. 그날 이후로 저의 하루는 아이 기저귀 갈기, 이유식 만들기, 유치원 등원, 책 읽어주기, 재우기.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감사는 사라지고 노동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에 대해 아들도 며느리도 더 이상 미안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없는 것처럼 편하게 살고 있는 듯 했죠. 가끔 거울을 보면 주름은 늘고 어깨는 굽고 웃음기는 사라졌는데 아들 집 냉장고엔 여전히 와인이 있고 며느리 SNS엔 외식 사진과 백화점 쇼핑 인증샷이 올라옵니다. 물론 저도 압니다. 젊은 부부가 바쁘고 고생 많다는 거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언제부터 사라진 사람처럼 된 걸까? 요즘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침마다 아이들을 안고 재우고 들었다 놨다 하다 보니 허리는 구부정해지고 손목에는 파스가 떨어질 날이 없었어요. 심지어 밤에는 다리에 쥐가 나서 몇 번이나 깨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했죠. 이 나이에 이 고생을 내가 왜 하고 있는 걸까? 그나마 병원에 다녀온 날은 저를 좀 돌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정형외과에 다녀왔다는 제 말을 들은 아들 재원이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나이가 있으셔서 그래요. 그 정도는 어르신들 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옆에서 며느리 유진이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어머님, 애들 잠깐 본다고 그렇게까지 아프실 줄은 몰랐어요. 그 말들이 제 가슴을 콱 막아버렸습니다. 제 몸이 부서지도록 도와준 건 누구였고, 아픈 걸 참아가며
재운 건 누구였는데. 그게 잠깐 본 거라니요. 그날 이후 제가 입을 꾹 다물게 된 건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욕실 거울을 보는데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성성했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예전엔 직장 다닐 때도 늘 옷 단정히 입고 화장도 깔끔히 하고 다녔던 저인데 이젠 아이들 입힌 우유 묻은 티셔츠에 머리도 못 말린 채 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준이 유치원에서 상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던 날 아들에게 축하한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자 아들이 답했죠. 고맙습니다, 어머니. 하준이가 어머니 덕분에 잘 크고 있어요. 그 말 한 줄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렇게라도 고맙단 말을 받으니 그동안 숨죽이며 버틴 시간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잠깐 뭉클한 날도 다음 날이면 다시 현실로 끌려옵니다. 애들 씻기고 먹이고 낮잠 재우고 다시 밥하고 그리고 밤늦게 아들 부부가 와서는 묻습니다. 어머니, 하준이 오늘 글자 공부는 시켰나요? 어머님, 간식은 뭐 주셨어요? 단 건 좀 줄여달라 했잖아요. 참 이상하죠. 잠깐 봐달라던 부탁이 언제부터 맡겨놓고 평가받는 일이 되어버렸을까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던 어느 날, 저는 아주 작은 용기를 냈습니다. 주말에라도 좀 쉬고 싶어서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죠. 재원아,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었어. 주말에 너희가 애들 보면 안 되겠니? 엄마도 병원 좀 다니고 좀 쉬고 그래야. 그러자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집에 계시잖아요. 애들 좀 봐주시면 좋죠.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집에 계신다는 그 말이 마치 당신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존재가 쓸모 있는 기능으로만 여겨졌다는 사실을 정확히 깨달은 거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무릎이 아파서도 허리가 아파서도 아니고 내가 사라지고 있다는 자각이 너무 아팠어. 그날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매년 그날만큼은 조용히 집에서 기일을 챙기고 싶었어요. 작은 상이라도 차리고 향 하나 피워놓고 남편 앞에서 아이들 얘기하며 조근조근 말도 걸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었는데 아침 9시가 채 되기도 전에 아들 재원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오늘 제주도 갑니다. 3박 4일 패키지로 예약한 건데 위약금이 너무 커서요. 애들 좀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너 기억은 하니? 조용히 묻자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맞다, 아버지 기일이었죠. 깜빡했네요. 그런데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이 크고 애들은 어머니가 좀 맡아주시면 안 될까요? 가슴 속이 싸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며느리 유진이까지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어머님, 요즘 재원이가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요. 정말 이번엔 좀 쉬고 와야 해요. 애들만 좀 봐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꼭 따로 인사드릴게요. 제사보다 제주도가 더 중요하다는 말. 그게 제 귀엔 그렇게 들렸습니다. 말로는 괜찮다지만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그 순간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대답했죠. 됐어. 애들 데리고 가. 나는 오늘 안 봐.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러시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비행기 시간 다 돼가는데. 그 순간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안에서 걸어 잠그고 문고리를 꽉 쥔 채 한마디 덧붙였어요. 이제 너희 애는 너희가 키워. 내 인생까지 맡기려 들지 마. 밖에서는 아들의 고성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여세요. 이러시면 진짜. 손주들은 문 앞에서 울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애원하듯 말했죠.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저희 여행도 취소해야 하고 위약금도 내야 해요. 그 말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남편 기일은 까먹고, 아이 맡기는 걸 당연시하더니, 지금 걱정하는 건 위약금이라니요. 저는 말없이 소파에 앉아 문 쪽을 응시했어요. 온몸이 떨리고 눈물이 맺히고 심장은 뛰는데도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들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진짜 이러시면 저희가 너무 곤란해요. 그 말에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죠. 내가 곤란한 건 생각해 본 적 있니? 내가 회사 스트레스 받는 만큼 나는 육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생각은 해본 적 있어. 그렇게 한참을 실랑이 한 끝에 결국 아들 부부는 애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마지막에 며느리가 던진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어머님 때문에 우리 여행 망했어요. 위약금은 어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 오늘 너희 여행은 망했겠지만 나는 오늘 내 인생을 지켰어. 현관문이 조용해지고 나서야 저는 거실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났지만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편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차려놨던 제사상 앞에 앉아 작은 소주 한 잔을 따랐습니다. 당신 나 오늘 드디어 나라고 말했어.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제부터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정은자로 살겠다고. 현관문을 닫고 나서 거실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분노, 후회, 슬픔 감정이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그 중에 유일하게 또렷했던 건 해방감이었어요. 문득 9년 전 여행 가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구석에 먼지가 켜켜이 쌓인 캐리어. 지퍼를 열자 오래된 선크림, 바렌 스카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갔던 여행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 손주 돌보느라 바쁘고 나를 위한 여행은 한 번도 떠나본 적 없었죠. 그날 밤 저는 방 안에 앉아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제주행 아침 첫 비행기. 숙소도 조용한 바닷가 근처로 조식 포함으로 골랐습니다. 예약을 마치고 나니 가슴 안쪽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위로하는 선물을 안긴 것처럼요. 다음 날 새벽 공기를 가르며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혼자 비행기를 타는 것도 오랜만이었지만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속삭였죠. 잘했어, 은자야. 이제 내 차례야. 제주에 도착하자 푸른 하늘과 탁 트인 바다 냄새가 맞아주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택시를 타고 해변 쪽 숙소로 향했죠. 택시 기사님이 물으셨어요. 혼자 여행 오셨어요? 순간 대답이 망설여졌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오랜만에요. 9년 만에 제 인생 찾으러 왔어요.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바다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모래사장을 맨발로 걷고 잔잔한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정은자입니다. 아이들의 할머니도 아들의 어머니도 아닌 그저 정은자라는 사람.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제 이름을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젠지 기억도 나지 않더군요. 늘 엄마, 어머니, 할머니 그렇게 불리다 보니 제 정체성마저 흐려졌던 겁니다. 그날 저녁 숙소 근처 작은 식당에서 혼자 생선구이 정식을 시켜 먹으며 따뜻한 된장국을 한 숟갈 들이켰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누가 떠올라서도 아닌데, 그냥 나를 위해 밥 한 끼 챙기는 이 시간이 너무 낯설고 너무 고마워서 밤엔 창문을 열어두고 별이 총총한 하늘을 보며 누웠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정막 속에서 처음으로 아주 편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꿈도 꾸지 않고요. 다음 날엔 오름에 올랐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모처럼 숨이 차고 땀이 나는 게 기분 좋더군요. 정상에 서서 밑을 내려다보는데 멀리 바다가 보였고 그 아래로는 크고 작은 집들이 점점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순간 속이 확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그동안 억눌러온 감정들이 한꺼번에 바람을 타고 날아가 버리는 것 같았죠.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참고 살았을까? 후회가 아니라 각성이었습니다. 다시 늦지 않게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저녁엔 바닷가 벤치에 앉아 가만히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로 천천히 해가 떨어지는 걸 보며 그제야 깨달았어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만큼은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보호자도 아닌 온전한 정은자라는 존재로 숨 쉬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꺼두고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오래도록 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어요. 이젠 나를 잃지 않을 거야. 제주에서 돌아온 날, 짐을 정리하고 거실에 앉았을 때 느꼈던 그 고요함을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탁 트인 바다와 파도 소리, 누구의 호출도 없는 시간 속에서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을 다시 만난 3박 4일이었죠. 혼자 끓인 라면을 조용히 먹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조용한 식사를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였더라. 그리고 며칠은 정말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속에서 건강검진도 받고 오래 미뤄뒀던 병원 예약도 하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 읽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조금씩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오롯이 나로 살아가는 감각이 제 안에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난 어느 오후, 현관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아들 재원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고 뒤에는 며느리 유진이와 손주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고 손엔 흰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왔구나. 들어와. 말을 아끼며 거실로 들어온 두 사람. 먼저 말을 꺼낸 건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날 이후 저희가 많이 반성했습니다. 아버지 기일도 잊고 어머니께도 도가 지나친 부탁을 드린 거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무심했어요. 그냥 아이 맡기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조용히 듣고만 있던 저는 그 진심을 느낄 수 있었기에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아들이 조심스럽게 흰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그동안 도움 주신 거에 대한 보답입니다. 200만 원이 들어있고요. 앞으로는 시간당이라도 드릴게요. 정식으로 돌봐주시는 걸로. 그 말을 듣자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돈이 문제였던 걸까? 나는 그런 의도로 손주들을 돌본 게 아니었는데. 숨을 고른 저는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애 낳고 돌된 뒤부터 맡았지. 그러니까 5년 반쯤 되네. 하루 10시간, 주 5일, 시간당 10,000원이면 얼추 5년 반 동안 1억 3천쯤 되려나? 그거 줄 수 있어? 아들은 당황한 듯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어머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뭐라도 죄송해서 조금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래. 근데 난 돈이 아쉬워서 애들 본 거 아니야. 그렇게 계산 따질 거면 시간 엄수하고 근무 조건 지켜가며 일했어야지.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생각 안 해봤지. 며느리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우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잠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린 채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 나는 지금 잃어버린 내 시간을 되찾는 중이야. 매일 울음을 달래느라 내 속은 골맞고 매번 부탁이라는 이름의 지시를 받으면서 내 하루는 내 것이 아니었어.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내가 왜 제주까지 갔는지 알아? 내가 왜 갑자기 연락을 끊었는지 정말 알고 싶으면 내가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부터 돌아봐야 해. 정적이 흘렀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을 거야. 그건 확실히 해도 돌아가는 그들 뒤로 손주가 문 앞에서 아련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걸 보고 제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긴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선택이 내 삶의 존엄을 되찾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연락은 없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심지어 손주들조차도요. 서운하기보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마당을 쓸고, 혼자 TV를 켜두고 말없이 앉아있는 일상. 이런 고요가 한때는 두려움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의외의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었습니다. 혼자였고 손에 작은 봉투와 무언가 싸운 듯한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전 고개를 끄덕였고 우린 마루에 마주 앉았습니다. 유진은 보자기를 풀며 말했습니다. 김치 좀 담갔어요. 어머님, 전에 묵은지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괜히 눈시울이 시큰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단단히 유지했습니다. 유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게 숨을 고르고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 사실 제주도 가 있는 동안 아버님 기일을 잊은 것도 어머님께 아이 맡긴 것도 모든 게 제 욕심이었단 걸 알게 됐어요.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아이 키우면서 직장 다니는 것도 벅찼고 시댁 가는 일은 항상 부담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아무 말 없이 다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당연해졌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괜히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께서 안 계시니까 우리 집이 얼마나 휑한지 아이들이 계속 할머니는 왜 안 와? 라고 묻는데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유진이는 봉투를 밀어 놓았습니다. 이건 돌봄을 부탁드리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어머님 시간을 먼저 생각하고 저희가 부탁드릴 일이 있을 땐 정식으로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며느리의 말에는 이전과는 다른 태도, 그리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나도 너희 힘든 거 모른 척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말이야, 내 삶도 이제는 아깝지 않게 살고 싶어. 그 말에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혹시 가능하시다면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시간 정해서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그 대신 일정도 미리 조율하고 무조건 어머님 일정 우선으로. 저는 한동안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정해두고 지킬 수 있다면 나도 애들 얼굴 보고 싶긴 하니까. 그날 저녁, 저는 묵은지에 밥 한 술 크게 떠서 먹었습니다. 짠맛도 맵지도 않은 딱 적당한 맛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삶도 이렇게 간을 맞춰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짜도 안 되고 너무 밍숭해도 안 되고 내 인생의 간은 내가 맞춰야 한다는 걸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조용히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정신없이 돌아가던 하루하루가 잠깐 멈춘 듯한 고요함 속에 있어서 저는 다시 제 일상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 속에서 놓쳐왔던 저 자신을 마주했습니다. 아침이면 해 뜨는 소리에 눈을 뜨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마당에 나와 잠깐이라도 바람결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예전엔 사치처럼 느껴졌던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젠 소중하고 당연한 저만의 시간이 됐습니다. 아이들을 맡는 일도 더는 당연한 책임이 아니라 제가 원할 때,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선택해서 함께할 수 있는 관계가 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이젠 조심스럽게 제 스케줄을 먼저 묻습니다. 필요할 때 부탁하고 도움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으려 합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저에겐 너무나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삶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걸 가족에게도 알리게 된 순간들이 제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엄마이자 누군가의 할머니이기 이전에 정은자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작은 즐거움도 찾아봅니다. 근처 복지관에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오래된 친구들과 제주도에서 찍었던 사진을 인화해 거실에 예쁘게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희미했던 제 얼굴에 살며시 미소가 번지기 시작한 건 아마도 제가 제 삶을 다시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한 가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도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엄마라는 이유로, 할머니라는 이유로 늘 뒤에만 서 있지 마시고 당신의 삶도 당당하게 앞줄에 세워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마음 한켠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마음과 몸을 살피며 온전히 쉬어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